사회의 공동체,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제 진리 인식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진리 인식 이런 거는 뭐 학자나 다른 문제지, 과학자나 뭐 우리가 꼭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진리 인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우리 사회 현실도 잘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삶도 잘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삶에서 아까 전처럼 가치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가치가. 과연 우리 짧은 삶에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욕망을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위해서는 욕망과 욕망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것이 더 불필요한 그런 욕망인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분을 위해서는 소위 인식, 우리가 판단, 인식, 사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앞에서 이데올로기 제1부에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실증주의가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실증주의를 넘어서서 그러면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인데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변증법적으로 우리는 세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변증법적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있지 않느냐 말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얘기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구조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해를 해 보시고요. 자, 이제 7강 양비론의 장난을 이제 봅니다. 7강 들어갈게요. 맨 첫째 절에서는 이제 진리와 진실이 다르다라는 얘기. 이건 이제 말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진리란 말도 쓰고요. 진실이란 말도 쓰죠. 여러분들은 같은 말은 아닌 것 같죠? 네.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진리와 진실은? 뭔가 진실은 사실? 네. 뭐 현재에 그런 나타나 있는 사실 같은 거고, 진리는 뭔가 현재는 없지만 뭐 올바른 정의 그런 느낌. 미래에 그런 추구해야 될 것. 나하고 정 반대로 해석을 했네. 진리는 보통 이제 과학에서 추구하니까 과학적 사실에 해당되는 거고, 진실은 조금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뭔가 미래에 다가올 그런 진리, 이런 걸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지 않느냐. 진실의 그 실자가 사실할 때 사실 시자에 맞는데 보통 진실하다 이렇게 사람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삶의 태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믿어도 돼. 이런 얘기죠. 저 사람은 사실을 굉장히 많이 따져. 진실된 사람이 진실과 사실의 차이 이런 것들 우리가 때로는 이제 허위이지만은 진실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죠? 허위인데 오늘날 들어보면 사실 거짓말이지만은 뭔가 그 속에 진실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말은 거짓말이지만 저 사람의 말 속에는 진실이 있어. 그죠? 왜? 자주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마음을 이제 정확하게 고백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요. 그죠?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잘 들어보면 그 말 속에 저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주에 자주 증오 속에 사랑이 있다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증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경우. 옛날에 그런 영화 하나 있었는데요. 두 남녀가 이제 사랑했는데 현실적 여건 때문에 서로 어긋난 거예요. 이제 어긋나다 보니까 마침내는 서로 증오해서요. 마지막 장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제시퍼 존스라는 미국의 여배우였는데 두 사람이 황야에서 서로 총을 쏩니다. 그래서 서로 총에 맞아가지고 총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 서로가 이제 아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막에서 이렇게 기어가지고 마지막에 서로 껴안고 죽어버리는 걸로 영화가 끝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네, 하도 오래돼서 이제 제목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증오 속에 사랑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거짓말 속에 진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래서 진실과 사실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이제 말을 끝내기 위해서 얘기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할까 해요. 자,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양비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양비론이 어디가 잘못됐는가, 양비론이 왜 나왔는가를 이제 얘기하면서 진리의 문제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인데요. 자주 우리는 양비론을 쓰죠. 이 사람도 잘못이고, 저 사람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또 거꾸로 반대를 하기도 해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죠? 자주 서로 대립과 갈등이 있으면은 소위 중도파가 나와가지고요. 너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요. 양비론에 대해서 때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양비론이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 가지는 마침 이 책을 쓸 때 세월호 특별법이 나왔을 때 유가족들이 이걸 요구하니까 당시 야당이 이것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를 뛰쳐나왔을 때예요. 이제 그러자 이제 조선일보 같은 이제 언론이 그런 야당의 태도를 이제 비판하면서 국회를 버린다는 건 잘못이다. 그러면서 물론 유가족 얘기도 옳지만은 그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 국회를 떠나는 야당의 그런 태도도 잘못이다. 요거 이제 잘 보면은 국회도 일종의 양비론이고 동시에 또 양시론이에요. 그거 잘 분석해 보면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소위 뉴라이트의 주장을 이렇게 보면 역사적 주장, 뉴라이트들이 자주 이런 양시론, 양비론을 이제 쓰죠. 일제가 조선을 침략한 것은 잘못이다. 그죠? 뉴라이트의 주장은 그래요. 그렇지만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킨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뭔가, 둘 다 옳다. 양시론인데요. 거꾸로 이제 양비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뉴라이트들이 자기 논리를 전개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양시론, 양비론,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이런 양비양시론인데요. 이 양비양시론은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양비양시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소위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다. 또는 거꾸로 더 극단적으로는 모든 것은 서로 무차별하다. 차별이 없다는 게 똑같다는 거죠. 사실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차이가 있죠. 원인이 있고요, 결과가 있고요. 원인에 해당된 것이 있고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요. 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요. 그죠? 또 지업 말단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요.
어떤 본질, 중심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무차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원인과 결과가 똑같고 전체와 부분이 똑같고 그죠? 지연 말단과 본질적인 것이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많은 이제 상대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날 이 상대주의가 너무 이제 극단화됐어요. 한때 상대주의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가 등장하면서 상대주의를 가장 많이 들고 나왔었거든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거다. 부분적으로는 옳고 부분적으로는 틀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으로써 소위 과거에 억압적인 진리론, 진리를 주장하면서 그 진리라는 개념으로 억압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백인의 주장은 옳고 나머지는 다 그러다. 진리를 통해서 백인 우월주의를 강조한 거죠. 또 남자들의 주장은 다 옳고 여성들의 주장은 다 남자들의 말은 이성적인데 여성들의 말은 비이성적이다. 이런 주장. 그래서 역시 남성의 감성이 진리이고 이것을 통해서 억압하려는 그런 태도이죠. 또 있죠. 백인 중심주의, 또 종교적으로 기독교 중심주의도 있죠. 기독교는 보편적이고 올바른 종교인데 반면 제3세계의 많은 미신 종교들은 다 그건 미신이야. 종교이지만 다 엉터리 그런 종교야. 이렇게 주장한 것도 있죠. 이것도 역시 진리를 통해서 억압하려는 그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대주의라는 주장은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가 들고 나왔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거꾸로 억압적인 진리론, 진리를 주장하면서 억압하려는 태도를 지녔던 그런 사람들을 비판했다는 아주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고 모든 차이를 제거해버림으로써 오히려 더 커다란 문제점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해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런 상대주의가 등장했을 때 아까도 했처럼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이 상대주의를 등장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론적 기초가 있는 거죠. 근대과학은 주로 진리를 인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인식을 하나요? 근대과학은 17, 18세기가 소위 계몽주의, 소위 과학주의 시대인데요. 이때는 진리는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험에 의존하는 거죠. 그죠? 경험에 의존해서 많은 경험들을 일종의 끌어모아가지고 그 중에 공통적인 것을 찾아내죠. 귀납법이다라고 해요. 그죠? 경험과 귀납법. 이게 근대과학의 기본적인 방법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험과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리를 인식하는데 뭔가 직관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낭만주의 철학자에 속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왜 인간에게는 아주 신비한 그런 계시의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꿈을 통해서 뭔가 진리가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황홀한 체험이 있다. 이런 황홀한 체험 속에서 뭔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냐. 또는 도를 통하는 그런 체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직관적으로 진리를 얻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주장들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비판하면서 소위 이제 20세기 중반에 오르게 되면은 소위 구조주의라는 이론이 등장을 하면서요. 이 구조주의가 이제 소위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 상대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를 모르면은
상대주의, 왜 상대주의인가를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이 상대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해야 되는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조라는 개념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좀 상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후기 구조주의와 눈 위의 안경. 여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이런 논리가 확산되는 바탕에 구조주의, 특히 후기 구조주의를 지칭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가 확산되던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확산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오늘은 약간 어지러워지는 것을 무릅쓰고 후기 구조주의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철학이니 반드시 그 논리를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구조주의자의 주장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 입장은 구조주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조주의를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구조주의에 기본적으로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그러나 비판해서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구조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계속 한번 보십시다. 구조주의 출발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대상을 지각할 때 일정한 안경을 쓰고 지각한다는 겁니다. 이 안경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맨눈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는데 만약 그 안경이 색안경이면은 현실을 보면은 항상 색칠되어 있는 거죠. 조선일보는 항상 빨간색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를 봐도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그런데 색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눈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진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안경을 쓰고 태어난다면은 우리가 이 안경을 색안경을 도대체 벗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도저히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는 주장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눈으로 본 거, 그죠? 귀로 들은 것, 이걸 너무나 믿기 때문에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는 얘기를 잘 이해 못 해요. 근데 철학자들은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이제 출발점부터 조금 다르죠. 근데 이게 쉬운 얘기 같으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단적으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자기 얼굴 모습 아나요? 자기 어떻게 생겼어요? 거울에 비추면은 자기 얼굴을 알 수 있을까? 그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울에 비춰보세요. 자기 얼굴.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이쁜데 그래서 자기 얼굴이 굉장히 미워져요. 그런데 조금만 더 거울을 보세요. 한 5분만 계속 거울을 봐요. 그러면은 어느새 자기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요. 뭔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10분만 더 보면은 이제 거울이 이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이쁜 건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거울을 보면은 자기 얼굴이 제일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 그렇게 본다면은 거울을 봐서도 자기 얼굴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실 거울을 보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안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울을 봐도 그 안경에 따라서 자기 보게 돼 있는 거죠. 이미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자기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 살이 이제 안 쪘을 때는 내가 아주 갸름하게 생겼다라고 얼굴이
갸름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나도 미남 중에 한 사람인가 아주 속으로 그렇게 자만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가 화가예요. 내가 아는 화가가 나를 이렇게 보면서 스케치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케치를 해주면 나한테 쏙 보였는데 얼굴이 둘이 높독한 게 무슨 완전히 저 몽고인의 저녁적인 얼굴이 등장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실망해서 정말 이게 내 얼굴이냐 해가지고 화를 내는데요. 화가는 그게 네 얼굴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날 이제 우리 둘이 이제 술 먹고 대판 싸웠죠. 너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너는 예술가 재능이 없어. 뭐 이렇게 싸우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예술가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각자 사실은 자기 눈에 이미 마음속에 이미지를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이미지에 따라서 거울을 보기 때문에 거울을 봐도 사실 자기 얼굴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울을 보고 오늘 집에서 한 10분만 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내 얼굴이 세상에 최고로 이쁘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죠? 그죠?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색깔, 물들어서 나타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 어떤 안경이냐? 색안경이라는 얘기인데 이 색안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의 안경을 우리는 쓰고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이런 안경에 해당하는 것이 지각 또는 인식의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대학 교수가 학생을 볼 때 어떻게 보는 줄 아나요? 대개의 교수는 두 가지 좌표로 학생을 보죠. 이때 학생은 재학생이거나 복학생이고 남학생이거나 여학생입니다. 예, 이거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가장 화를 내는 게 내가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술자리나 이런 데서 만나면 아, 선생님은 왜 인사도 안 받느냐고 학생들이 화를 내고 그래요. 그 뒤로는 나도 이제 겁이 나서 학생들이 화가 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학생들만 보면 먼저 내가 인사를 하고 아는 것처럼 뭐 안녕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뭐 전혀 모르는 학생들한테도 막 안녕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내가 왜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내가 학생들을 볼 때는 일정한 틀을 가지고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대개 교수들이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을 분류하는 틀이 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일단 구분하고요. 또 남학생들 중에는 이제 재학생과 군대 갔다 왔던 복학생을 구분해요. 대개 이 두 가지 틀로 구분을 하죠. 재학생과 복학생, 남학생과 여학생.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대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틀에 따라서만 보기 때문에 저 학생이 남학생이냐, 재학생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 부분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안경을 썼냐, 또 얼굴이 어떻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보지 않고요. 남학생이냐, 재학생이냐, 이것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요소만 가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요소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앞에 앉는 학생과 뒤에 앉는 학생이 또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앉는 학생들은 열심히 쳐다보고요. 뒤에 앉은 학생은 책 읽다 펴놓고 뒤에 딴짓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앉는 학생과 뒤에 있는 학생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제 학점을 줄 때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자기는 앞에 있는 학생은 대체로 이게 점수가 좀 많이 가고요. 그죠? 또,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또,
이상하게 남학생의 경우에는 재학생보다 그 북학생에게 점수가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우리 심리적으로 좀 그래요. 왜냐면 얘들은 취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상하게 여학생들한테 점수가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학생들이 항의하고요. 선생님은 불공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한 수 없이 내가 나의 인식틀을 고백했어요. 야, 나는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을,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분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우리의 인식틀인 거죠. 근데 요 틀을 잘 분석해 보면 좀 재미있는 특징이 있죠. 서로 대립된 구조로 인식되고 있죠. 남학생, 여학생, 재학생, 복학생. 말하자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이죠. 왜 여러분 수학 시간에 좌표축 알죠? 좌표축. 1차원 좌표축이 있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쪽이 있고요. 또 2차원 좌표축이 있죠. 그죠?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3차원 좌표축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쪽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수학은 이제 좌표축을 구성하는데요. 사실 요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체로 세상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요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조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변별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변별. 변은 나눌, 판단할 때, 변주법 할 때 그 변이에요. 별은 나눌 별자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구분할 때 나누어서 서로 대립된 것으로 구분해서 인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변별성은 이제 좌표축 하나마다 변별성이 있겠죠. 그죠? 변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3차원 좌표는 뭐예요? 그러면은 세 가지 변별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체이죠. 이런 변별성의 복합체를 우리는 인식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식의 구조란 말 이해되겠죠? 한번 다시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좀 더 복잡하게 학생을 봅니다. 나는 위에 두 가지 좌표에 한 가지 좌표를 덧붙입니다. 교실에서 앞에 앉는 학생인가 아니면 뒤에 앉는 학생인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을 남학생이고 복학생인데 늘 뒤에 앉는 학생이라고 지각합니다. 마치 수학에서 어떤 점을 x, y, z 좌표로 규정하는 것과 같죠. 교수는 항상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좌표축을 가지고 청년들을 지각합니다. 이런 좌표축을 우리는 구조라고 합니다. 철학자에 따라 이 구조는 개념틀, 인식틀, 패러다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패러다임. 과학의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패러다임이 바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런 구조, 이런 패러다임, 이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 언어. 우리 음성체계,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한국어 음성체계 배웠죠?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몇 가지 좌표축이 있어요. 어떤 음성은 입술음이냐, 뒤에 후음이냐 이런 차이가 있죠. 또 콧소리냐 아니면 비음이냐 아니냐, 또 유음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좌표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좌표축에 따라서 어떤 말의 음성을 지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음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같은 말,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한국이다라는 말을 할 때 사실 발음 자체는 굉장히 다르죠. 전라도 사람들의 발음과 경상도 사람의 발음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전라도 사람이 말하나 경상도 사람이 말하나 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지각. 왜냐하면 발음은 다르지만은 구체적인 발음은 다르지만 그 변별적 차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변별적 차이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각을 해서 같은 한국어로 인식을 하는데요. 대신 영어는 우리하고 달라요. 영어는 이렇게 언어의 구조, 음성의 구조 자체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을 미국의 흑인들보다 훨씬 잘해요.
영어 발음이 훨씬 더 뛰어요. 난 빼고 여러분들 영어 발음이 미국 흑인보다 훨씬 잘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흑인의 발음은 쉽게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발음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발음을 하더라도 우리의 음성 체계에 맞춰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반면 이제 흑인들은 흑인식의 발음을 하더라도 미국의 음성 체계에 따라서 발음을 하는 거죠. 음성 구조에 따라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은 이게 쉽게 그 구조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록 발음은 틀려도 서로가 잘 통하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닮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음성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저쪽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들리질 않는 거죠. 우리가 미국 사람의 발음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거꾸로 우리 발음도 미국 사람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영국에 한번 놀러 가서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우리식으로 햄버거 하나 딱 얘기했는데 그 흑인이 거기 이제 일하는 흑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계속 묻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햄버거 뭐라고 하나요? 어떻게 발음해야 알아듣나요? 내가 볼 때는 내 발음이 더 흑인 발음보다 더 정확한 것 같은데 못 알아듣더라. 자, 이렇게 음성의 구조 체계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고요. 이런 우리가 구조 체계로 세상을 인식한 방식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밥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밥만 있나요? 우리는 밥은 반드시 3개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밥과 국과 반찬 3개가 이렇게 나눠졌어요. 밥은 이제 다른 걸로 라면으로 바꿀 수 있고, 그죠? 또는 빵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 반찬은 서로 이제 뭐 콩나물 반찬인지 멸치 반찬이 이렇게 바뀌고요. 국은 또 뭐 두부국인지 뭐 된장국인지 이렇게 바뀌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밥과 국과 반찬을 이루어져 있죠. 외국 음식은 어때요? 외국 음식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항상 전체, 메인, 그리고 후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먼저 앞에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술이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고기가 나오고요. 후체에서 뭐 나오네. 아이스크림 이런 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항상 그 외국 음식은 이 3가지로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자주 보면은 이 2가지 구조를 이렇게 잘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 음식이 기본적으로 시간적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전체, 후체 이런 말 자체가 시간적으로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온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밥국은 뭡니까? 공간적으로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밥만 내주고 뭐 국은 나중에 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간적인 어떤 구조틀, 음식의 구조틀을 가지고 있고요. 저쪽은 시간적인 구조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국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시키면 우리는 답답해요. 전체 갖다 주고, 메인 갖다 주고, 후체 나중에 갖다 주면, 우리 한국 사람은 화를 내야 그래. 한꺼번에 갖다 주면 안 되겠다. 그죠? 한 상 차려서 딱 갖다 주면 안 되겠느냐. 거꾸로, 우리나라 음식은 대체로 이제 한 상 차려서 먹으니까요. 이 한 상 차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냥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빨리빨리를 외치는 이유도 거기에는요. 빨리빨리 이렇게 외쳐야 한 상 차려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외국에는 외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미리 하나 갖다 주거든요. 그죠? 전체 외칠 필요 없이 갖다 주게. 요즘은 우리나라 음식도 때로 먼저 전체 갖다 주고요. 뭐 이런 외국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음식의 최고봉은 뭐예요? 비빔밥이거든요. 비빔밥. 왜냐면은 한꺼번에 다 섞어서, 이제, 원래 한 상 차려서 주는 음식이니까 아예 다 섞어가지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음식의 구조 틀이 외국과 우리가 다르다. 우리는 공간적인 거고, 한 상
차리는 거고, 저쪽은 시간적으로 차례로 나오는 거고, 이처럼 음식의 구조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옷도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셔츠를 입고 또 거기에 와이셔츠를 또 입잖아요. 그죠? 두 개를 입으면 외국 사람들은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속에 셔츠를 안 입고 와이셔츠를 그냥 입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 속에 셔츠를 안 입죠. 와이셔츠 하나만 있습니다. 나는 외국 사람들 옷 벗는 거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영화에 보면은 되게 화장실 갔다 샤워실 나와가지고 바로 와이셔츠를 걸쳐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옷은 기본적으로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속옷과 겉옷, 아래, 위, 상하. 외국의 옷은 기본적으로 3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왜냐면은 위에 있는 건 하나뿐이니까 티셔츠 하나. 그 다음에 안 맞나요? 이거는 내가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재밌으라고 한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때는 이런 인식의 틀이 있고요. 이런 인식의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이런 인식의 틀은 소위 변별성의 어떤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주의는 60년대 사실 이제 20세기 초에 언어학자 소시르 이런 사람이 이제 처음 제시했는데요. 언어학에서 나중에 이제 50년대 60년대 이게 인류학에도 적용되고요. 심지어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아주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문학에서는 이 구조주의 이론이 상당히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죠.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 이게 역사적인 방법론이라 그래요. 소위 인문사회과학에는 오늘날 방법론이 2가지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이 있고요. 그것에 대립되는 게 소위 구조주의, 이런 방법론. 이 2가지가 대표적인 방법론이고, 이런 방법론은 오늘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광고, 디자인 이런 분석도 되게 학문적으로 이런 방법론으로 분석을 해가고 있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구조라는 개념인데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네, 구조 이해가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철학적인 결론이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주적 무차별성형인데요. 시대나 사회에 따라 각자가 가진 구조는 모두 동등한 권리, 가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비교할 객관적인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상을 비교해 보아야 어떤 구조가 다른 구조보다 대상을 더 반영했다든지 그렇지 못하다든지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객관적 대상이 없으니 비교의 기준점, 준거 틀이 없어요. 모든 구조가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밥의 구조와 서양 식사의 구조 중에 어느 것이 다시 말하자면 한꺼번에 섞어 먹는 것과 차례로 먹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문화일 뿐이죠. 예, 이렇게 구조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상대주의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구조 중에 어느 것을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를 비교하려면은 어떤 진짜로 실제하고 있는 그 진리의 대상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실제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구조를 통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는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데 자기는 이 안경을 절대 벗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늘 빨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안경을 벗을 수 있다면은, 아, 진짜 세상과 내가 본 빨간 세상이 다르구나,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대대손손 빨간 안경만 쓰고 세상을 보니까 자기가 본 이 세상이 진짜와 다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진리의 대상과 우리 구조를 통해서 인식하는 현상과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현상 중에, 구조 중에 어느 구조가 더 좋은 건지, 어느 구조가 더 진리인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구조는 상대적이다. 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본 세상은 그렇고, 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본 세상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무차별하고 모든 세상은 상대적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얘기로부터 유럽 중심주의라든지 백인 중심주의라든지 남성 중심주의라든지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 주장하는 남근 중심주의 이런 것도 있어요. 성적 쾌락을 항상 남성적 쾌락에 기초해서 해석을 한다 해서 남근 중심주의 이런 등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것이 구조주의 인식론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구조라는 인식은 상당히 좀 엄밀한 과학적인 그 인문사회과학에 적용됐을 때 엄밀한 과학적인 냄새가 납니다만은 너무 세상을 상대화시키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이 상대적인 세상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뭔가 상대적인 것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보다 더 진리고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아름답다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은 그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어서요. 자, 이런 구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 모든 구조에 차별은 없습니다. 자격과 권리, 가치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옳다든지 어느 것이 그르다든지 어느 것이 낫다든지 어느 것이 못하다든지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무차별하다고 말합니다. 무차별성이란 내용상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용상으로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그 가치나 권리, 자격이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무차별하다는 것이죠. 남녀에게 무차별하게 취직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무차별성이죠. 무차별성, 상대성, 무차별성 다 같은 말입니다. 무차별성이 전혀 내용이 똑같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가치나 권리, 의미 이런 데 있어서 차이는 없다. 그런 주장이 무차별성이라는 주장이에요. 자, 이런 논리를 쓰게 된다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주의의 문제점인 거죠. 이런 상대주의의 문제점 오늘날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도 그렇고요. 특히 뉴라이트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상대주의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철학의 과제입니다. 사실 우리 철학에서는 그 70년대 50년대 구조주의가 나오고요. 또 이제 구조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소위 후기 구조주의가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데리다, 푸코 이런 사람인데요. 이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철학이 완전히 상대화됩니다. 진리는 인식이 불가능하고요. 또 가치는 우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등장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새로운 철학을 모색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철학을 모색하고 있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 있어요. 소위 그 모더니즘 시대 20세기 초반에 소위 직관적 인식을 다시 회복하자. 뭔가 인간에게 계시의 능력이 있고 꿈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고 또는 무의식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요. 이런 운동을 이제 전개하는 철학자들이 소위 우리는 들레즈와 같은 철학자 또는 지제과 같은 철학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또 지식인들, 예술가들에게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방법론이죠. 자, 그러나 이런 방법론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구조주의가 출현했던 거거든요. 이런 직관주의를 비판하면서 구조주의가 등장했는데 다시 우리가 직관주의로 돌아가긴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은 없겠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방법이 소위 변증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는 이제 8강에서는 이제 변증법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그만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원래는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제 한 수 없이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간을 내서 8강, 9강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